대학신문의 또 다른 지면들을 친절하게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캠퍼스, 부대신문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이유빈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무채색의 부산을 이야기로 덧칠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지역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역 스토리텔링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역사, 설화, 자연 경관, 생태, 인물, 장소 등의 요소가 문화자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관광, 축제, 공연, 문화예술, 출판, 상품,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주는 천년 고도라는 역사 자원을 문화 콘텐츠 곳곳에 적용한 대표적 예다. 성덕대환 신종이라는 문화재에 에밀레종이라는 이야기를 더해 꾸미는 식이다. 기존의 문화 자원을 변형 및 재구성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 양평의 소나기 마을이 그 예시다. 소나기 마을은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가 양평으로 이사한다는 한 구절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구성해냈다.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이 없다면 창조해내는 방법도 있다. 한평 나비 대축제는 한평의 문화와 크게 관련 없던 나비라는 소재를 선택해 친환경, 생태주의라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구상했다. 지역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흥미로운 컨텐츠인 것 같은데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도 양평의 사례처럼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이런 지역 스토리텔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역 스토리텔링은 외부인에게 감정이입 및 공감대 형성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이점이 있다. 김민옥 교수는 사람은 이야기를 경험할 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공감에 깊게 휩싸인다라며 그렇기에 지역의 문화, 기억, 장소를 이야기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과 경험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지역 정체성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 스토리텔링은 해당 지역민에게도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의 문화 콘텐츠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인다. 공동의 이야기로 문화 콘텐츠를 생성, 공유하는 것은 지역 문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들을 잘 살리려면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지역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지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해녀의 부엌은 지역민인 제주의 해녀와 청년 예술인들이 같이 만들어낸 식당 겸 공연장이다.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해녀 등의 문화 원천을 스토리텔링해 컨텐츠화했다. 한편 지역 문화의 장기적인 지속과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공동체의 삶을 고려해 개발 운영해야 한다. 만약 지역민을 배제한 채 지역의 문화 개발만을 중요시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산의 태극도 마을은 대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주민들이 소음과 주정차 문제 등 여러 사생활 침해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각종 주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장재진 교수는 부산의 지역 주민, 관공서, 사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은 방향성으로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부산의 문화가 제대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속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상생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사였고요. 대학신문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또 의미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이스트 신문 한번 살펴볼게요. 하예림 기자가 소개하는 영화 문라이트. 달빛 아래 서 있는 흑인 소녀는 파랗게 보인다라는 글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낮. 마약을 팔던 후안의 눈에 아이들을 피해 도망가는 소년이 보인다. 작은 몸집 때문에 샤이론이라는 이름 대신 리틀이라 불리는 소년은 창고에 숨어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안도한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와 창고문을 열고 소년에게 손을 내민 남자. 샤이론과 후안은 그렇게 처음 만났다.
아버지를 여의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어머니와 살아온 샤이론에게 후안과 그의 애인 테레사는 든든한 가족과 다름없다. 네, 설명만으로도 영화의 장면이 감각적으로 그려지는데요. 흑인 소년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영화는 풍부한 감정을 담은 각본만이 아니라 문의 이미지를 적재적소에 이용해 참신한 미장센을 자랑한다. 후아는 샤이론이 숨어있던 창고 문을 열고 등장한다. 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갈 곳을 잃은 샤이론의 양 옆에는 문 2개가 자리하지만 샤이론이 걸어온 방향으로는 길고 끝이 없는 복도가 있을 뿐이다. 성인이 되어 과거에 상처받았던 인연을 마주할 때도 영화는 문 사이에서 망설이는 샤이론을 조명한다. 다채로운 색감과 이미지의 배경과는 달리 카메라 워킹은 화려한 기법 없이 담담히 샤이론의 뒤를 쫓는다. 샤이론의 표정, 손짓, 떨림 하나하나를 세세히 관찰하는 화면은 그의 감정을 조심스레 담아냈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한 아이가 성장하며 사랑받고 상처를 입으며 그 상처를 다시 봉합하는 과정을 목격한다. 파랗다는 말에는 우울함이 담겨 있다. 세상이 바라보는 샤이론은 고아, 흑인 등 많은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달빛 아래 선 샤이론은 누구도 보지 못한 파란색으로 빛난다. 바다를 마주한 채 사색하는 샤이론은 떠나간 관계를 향한 애도와 봉합한 상처의 흔적을 남긴 채 관객에게서 등을 돌린다. 왜 제목이 문라이트인지 이 설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영화 한 편 더 추천받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영화인데요. 동덕여대 학부 정채원 기자가 소개하는 영화 말모이. 제목은 우리의 언어는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다입니다. 광복 후 서울역에서 26,500여 장의 원고가 우연히 발견된다. 이는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정성을 쏟았던 초고들이었다. 일제에 빼앗겨 잃어버린 줄 알았던 초고를 되찾은 조선어학회는 마침내 1947년 수건 사업이었던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영화 말모이는 조선어학회가 이 수많은 원고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왔는지를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한다. 무엇보다 말모이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주체를 조선어학회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전 제작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역의 언어를 담아 편지를 보낸 수많은 사람, 일제를 속여가며 조선어학회에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 등 숨은 조력자들의 모습도 함께 담아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말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지켜낸 것이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우리말을 사용하고 또 우리말을 계승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 목숨을 걸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례들을 보면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추천사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국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에도 여전히 우리만의 언어를 보유하고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말모이는 우리가 한국어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매우 뜻깊은 작품이었다. 이어서 노희주 기자가 쓴 체험기 친환경 빨대 써봤소음이라는 귀여운 제목의 글 읽어볼게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온갖 식자재는 물론 매일 마시는 생수와 공기 속에서도 발견된다. 세계 자연기금 조사에 따르면 이들을 섭취하는 우리 몸속에도 마구잡이로 배출됐던 플라스틱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사용하는 빨대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해봤다.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쌀 빨대를 구매해 봤는데 얼마 쓰지 못하고 버렸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친환경 생활 습관. 노 기자의 체험담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궁금하죠? 그 이후로는 실리콘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빨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해 불편했다. 무엇보다 주머니 안에서 음료들이 뒤섞여 끈적끈적해진 빨대를 매번 씻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빨대를 세척해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주머니를 챙기는 일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다.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 앞으로도 실리콘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를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매일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비하면 비록 작은 결심에 불과하지만 이젠 플라스틱 빨대와 영원히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네, 지속적인 실천을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원대 신문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영화 동주를 소개받아 볼까요? 이민서 수습 기자가 소개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2주년을 맞이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8월 15일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제 폭거로부터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한 날이다. 이렇게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들 덕분이다. 영화는 1943년 한 남성 죄수가 조선 총독부 형사로부터 취조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 죄수는 윤동주였다. 그는 사촌형 송몽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취조를 받고 있었다. 이에 동주는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문득 검거 이전인 1935년의 기억을 회상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영화 동주를 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보신 분들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이 기자의 설명을 듣고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설명 들어볼까요? 동주와 몽규는 친형제처럼 함께 자랐다. 특히 둘 다 시라는 공통된 흥미로 더욱 각별히 지내게 되고 이후 그들은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곳에서 둘은 시인 정지용을 만나게 되고 동주는 정지용 시인을 정신적 스승으로 삼게 된다. 둘은 매일같이 시를 쓰며 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대학에서 동주와 몽규는 자신들에게 내재된 능력을 성숙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서로 어긋난 행보를 보인다. 이후 일제의 포갑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불만을 느끼게 되고 정지용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 여파로 징집과 교련이 빈번했고 조선인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했다. 한편 동주는 대학 생활을 하며 시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고 이에 다카마스 교수는 자신만의 시집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동급생인 후카다 쿠미가 이를 도와주게 된다. 이준익 감독의 2016년작 동주. 여기서 일본인 후카다 쿠미 역을 맡았던 배우 최희서 씨가 빼어난 연기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영화는 윤동주 시인이 길이길이 남을 명시를 남기게 된 당시의 시대상과 인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들어볼게요. 어느 날 수업 도중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동주가 교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삭발을 강행하는 등 폭력을 자행하게 된다. 이 사건이 기회가 되어 동주는 일제를 증오하게 되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동주는 몽규랑 함께 자아성찰을 하고자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 서시 등의 명시를 쓰게 된다. 특히 서시의 첫 구절 같은 경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식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극중 몽규가 동주에게 말한 너는 글을 써라, 나는 총을 들 테니 라는 대사가 인상 깊었다.
독립을 위해 각자 다른 활동을 펼친 두 인물을 짧고 굵게 나타내고 이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주를 통해 72주년 광복절, 독립운동을 펼쳤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영화 동주 소개까지 오늘 만나본 오늘의 캠퍼스는 유독 영화와 책 소개가 많았는데요.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코너 마무리할게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